안녕하세요. 튜몽입니다. 4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가져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오늘 또 전해드릴 얘기는 최근에 중국 쪽 기사를 보면은 1대1로라는 단어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대륙,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집트, 유럽 이렇게 하나의 대륙이잖아요. 이 대륙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무역로, 과거의 실크로드라고 하죠. 마치 이것을 다시 재현하자라는 느낌으로 대륙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무역로를 중국 중심으로 연결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 대륙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국가들과 중국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고 누구 하나의 말만 듣고 그게 사기다 어쩌다 이런다라기보다는 거대한 국가와 단체가 움직일 때는 누구 하나의 말만 듣는 것보다는 역시 다양하게 봤을 때 중국이 저렇게까지 하고 유럽이 저렇게까지 호응을 해주는 게 우리가 과연 관심이 없어도 될까? 저것도 미국 중심의 세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아시아를 포함했을 때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해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 채널 패널로 계속해서 좀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기사나 좀 포인트가 되는 기사가 등장할 때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8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라는 이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정치 외교적으로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정리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번에 달러가 이 원달러 기준으로 1,100원 정도 했던 게 지금 1,16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달러 쓰는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전 세계 상태를 보는 법을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중점 육성이 정부 정책으로 발표가 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거대 기업 삼성전자가 역시 여기에 함께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만 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다가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8개국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란이 생산하는 원본 기름, 즉 이 원유라는 거를 정제, 처리를 하면 거기서 우리가 쓰는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로 우리 아스팔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원유라는 것을 생산을 하는데 이란이 그 이란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누가? 미국이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조망만한 국가가 우리 전 세계 모든 분들 수입하시면 안 돼요라고 해도 안 듣겠죠. 경찰 국가를 자청하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에 이란에서 생산하는 기름을 수입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특히 8개국은 이번에 봐주는 거 없다. 너희도 수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당연히 이란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서겠죠. 왜 안 좋을까요? 자, 이란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핵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좀 감축을 하고 없애가야 되고 특히 너희 같은 경우에는 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계속 개발할 거냐라고 미국이랑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이란이 드디어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의문을 바로 미국이 품게 됩니다.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이 야 거짓말하고 생산하고 있었어라고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야 너희 진짜로 하면 안 돼라고 해서 완전히 핵 개발 안 할 때까지 우리가 제재할 거야라고 하게 되고 그 제재라는 게 당연히 한 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전쟁이라는 게 흔한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의 국가에 제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무역의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다른 국가들이 되도록 수입하지 않도록 외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당장부터 이란에서 생산하는 기름을 막은 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생산하는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상품들을 다른 국가가 수입하지 않도록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2차적으로 2018년 11월 얼마 안 됐죠. 사실 작년 말에 이제 이란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기름을 수입하게 되면은 미국이 그걸 수입하는 국가에도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다만 덩치가 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름을 수입하고 기름을 정말 다양한 데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국가의 국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냥 갑자기 뚝 하고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 너희는 일단은 하던 건 해 라고 하게 돼요.
그 유예를 해준 국가가 바로 8개국이에요. 여기 속하는. 그러니까 이 국가 외에는 이미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 속하는 8개국은 뭐 워낙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해라라고 유예를 해준 상태였던데 이번 2019년 5월에 너희도 이제 그만해 라고 유예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라고 미국이 발언을 하게 되는 게 이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8개국에는 바로 한국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쟁쟁한 국가들로는 중국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원유를 이란에서 생산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란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수입 금지한다는 게 저도 게시글로 와 이런 뉴스도 있네요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많은 국가에서 속보로도 내보내고 경제기사로도 일면에 내보내는 이유만큼 원유 수입 금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자, 이란산의 원유 수입이 갑자기 금지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원유라는 상품이 있는 거잖아요. 기름이라는 상품. 자, 그러면 그 기름이라는 상품을 실제로는 생산되고 있지만 그걸 수입을 금지하게 된 국가에서는 이란산 원유가 세상에 존재하던 말던 상관없죠. 그 상품 못 사잖아요. 사면 다른 제재를 받으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생산이 안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 입장에서 기름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희귀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희귀한 상품들은 어떻죠? 가격이 오릅니다. 희귀해지니까 구하기 힘들어지니. 심지어 우리나라는 기름 안 나죠.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름을 늘려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전 세계 입장에서 이란산의 기름이 없어지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브렌트유라고 해서 이제 기름의 한 종류입니다.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브렌트유의 선물 가격이 여기서 얘기한 선물은 이제 선물 준다 할 때 선물 아니죠. 선물 옵션 할 때 선물입니다. 이것도 제 다른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급등을. 그리고 이런 투자 상품으로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효과가 벌어져서 이 가격이 악영향을 전 세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방곡곡까지 미칠 수가 있게 되냐면 우선은 이 기름을 수입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유라고 굳이 따로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원유를 수입을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정제라고 합니다. 처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각각의 기름으로 분리를 하고 그 찌꺼기로 또 어떤 재료로 쓰도록 분리를 해주는 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처리한 원유 상품을 팔게 돼요. 그 처리한 기름이라는 별개의 상품들을 또 팔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기름회사, 석유회사라고 하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재료를 사와서 그걸 처리해서 세분화된 상품들을 파는 거니까 즉 원재료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팔고 있는 등유, 경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화학 제품에 들어가는 뭐 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유를 기반으로 한 재료들 이런 것들의 비용이 다 어떻게 돼요? 전부 상승되죠. 그럼 우리 자 원재료 값이 올라갔어요 하면은 우리들이 사는 상품들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상품 가격이 다 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알고 보니 원유를 기본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비용이 증가한다는 실제로 가격이 오른다는 거고 그 가격이 오른다, 상품들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라고 하죠. 물건들의 가격이 실제로 정말 여러 군데에서 오를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는 우리가 배달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요. 배달. 그리고 우리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의 큰 흐름이 뭐죠? 물류입니다.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이동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동해 주는 이동수단이 뭘로 움직이나요? 기름으로 움직이죠. 기름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동수단의 비용이 전부 다 올라가면 이 물건이 생산하자마자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서야 농사 짓자마자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물건들은 우리 집 앞에 올 때까지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까지 이동수단을 거쳐서 옵니다. 이 비용이 전부 다 올라가요. 이 비용이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배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사실은 기름값이라는 것에 대한 변동을 피해갈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물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게 큰 여파라는 건지를 깨달으면 더 좋기 때문에 이 차량이라는 게 우리 산업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에 얼마나 예민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데 물가에 기름값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물가를 제가 지난번부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래의 물가가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를 판단할 때 현재 기름값이 오를까 내릴까를 함께 판단해서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기름값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왜냐하면 기름값의 변동이 금리 변화에도 변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각 국가들은 바보가 아니죠. 이란산의 원유를 수입을 금지를 시키면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기름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는 미국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만큼 다른 곳에서도 원유를 생산할 거 아니에요, 기름을. 그곳한테 이제 협상을 해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곳들이 생산을 더 늘려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거에 대한 생산 감소를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증산이라고 해요. 증산. 생산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기름을 증산시켜 주면은 상쇄해서 전 세계가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라는 대비책까지는 마련을 해놓고 이 원유 수입 금지를 일단 때린 겁니다. 근데 미국만 바보가 아닌 건 아니죠. 당연히 이란도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기름이 오고 가는 수송로가 있어요. 이 수송로 자체를 차단해버려서 본인들의 원유가 판매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기름을 수송시키는 것까지 막아버리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 그 수송로를 막는다라고 하면 70불 정도 되고 있는 기름이 2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해요. 대략 한 2.6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란에 대한 이런 반박에도 미국은 대비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라는 이슈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금융이랑도 엄청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볼 만한 이야기고 이거를 어디 회사나 이런 데서 그거 한번 보셨어요? 큰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있어 보이는 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 세계 체력 측정기가 바로 달러의 가격이라는 건데요. 자, 우선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1,100원 수준이면 1달러를 살 수 있다가 이제 1,160원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달러가 비싸진 거죠.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1달러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달러의 가격의 변동을 보면 얼마면 살 수 있는지 달러의 가격의 변동을 보면 전 세계의 체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1160원까지 달러 가격이 오른 게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사태가 아니고 그리고 최근 거의 2년 약 2년 정도 가격을 봤을 때 최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달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갖고 왔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유로화 기준이에요. 자, 유럽 기준. EU죠. 요즘 자주 등장하네요. 자,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달러는 역시 비싸지고 있는 겁니다. 즉, 더 많은 유로를 줘야 달러가 비싸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최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독일에서 발표한 독일의 기업 환경을 조사한 지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환경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한 것보다. 이런 식으로 실제 그 국가의 환경, 지금 경제 환경이 어떤지를 다루는 실적이나 기업의 종합적인 실적이나 경제 환경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것들이 요즘 계속해서 좀 안 좋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또 어때요? 이제 브렉시트 이슈도 있고 지금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빼고는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국가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표가 지속되니까 유럽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한 국가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유럽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제가 쭉 제시를 해놨는데 위안화는 어디 건가요? 중국 거죠, 중국 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최근에 이제 경제를 부양하겠다라는 발표를 당연히 했어요. 근데 그 부양책이 제대로 먹히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게끔 경기지표가 살짝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그 부양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은행의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쌓고 있는 정도를 조절한다든지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지표가 계속 나오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위안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약간 특이한 케이스는 이제 일본이 되게 돼요. 일본.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원화를 먼저 얘기할게요. 원화는 제가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알 수 있으시겠죠? 원화에 대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가치가 훨씬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겠어요? 일단 나오는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해서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반대로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오르게 되고 우리 기준에서는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유로와 위안화, 원화 세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미국보다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달러가 오른다라는 뜻인데 전 세계에 엄청나게 큰 돈을 굴리는 펀드나 국가의 기금 같은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들은 항상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채권이나 예금이라는 것도 당연히 해요. 어떻게? 자기네 나라에만? 아니죠. 다른 국가에 또 예금을 해놓습니다. 왜? 그 국가의 화폐가 가격이 올라가면 예금이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투자 수익이 나잖아요.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화폐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달러로 갖고 있어야 되나, 엔화로 갖고 있어야 되나, 위안화로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엄청나게 커요. 워낙 규모가 커서 한 번에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이 움직인다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원화를 본인들이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국가의 화폐로 바꾸겠죠.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그러면 원화를 시장에다가 였다 여기 있다 하고 나오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화폐를 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엄청 큰 규모로 그 화폐를 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겠죠. 사는 것만으로 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그리고 인기 없는 상품은 시중에 워낙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희귀하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 구조가 지속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특이하다라고 말한 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도 경제 지표가 그렇게까지 순탄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사회에서 지구에서 특이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달러랑 같이. 실제로 일본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엔화는 일본만의 화폐라기보다는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세계를 상대로 할 때 쓰는 화폐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본만의 화폐라기보다는 기축통화라고 해서 세계의 많은 국가가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달러, 엔화 등이 있고 이 화폐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 그 국가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오히려 국가의 상태보다는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가치가 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세상이 좀 안 좋을수록 가치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랑 비교했을 때 최근에 큰 가격 변동이 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달러의 가치라는 거는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가 경제 지표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반대로 상승하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맨날 모든 국가들의 상태를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힘들죠. 그러면 반대로 이거 하나만 지켜보고 있으면 반대로 전 세계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의 체력 측정기로 달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는 얼마인가에 대한 지수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달러 인덱스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우선은 요것부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73년에 만들어져서 1973년 3월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는지를 지수화 시킨 게 바로 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누구나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되는 국가 몇 개를 뽑은 다음에 그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종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달러라는 화폐의 가격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누구랑 비교해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비교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산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달러 인덱스고, 지금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면 달러의 가치가 많이 낮아졌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최소한 미국이 상태는 다른 세계보다 좋은 상태구나,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겠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직 세세한 어떤 국가가 제일 나쁜지 같은 건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런 큰 흐름이 형성됐네, 상승하는 흐름이 형성됐네 라고 하면 찾아보면 달러가 크게 움직이는 데에는 이런 국가의 안 좋은 이슈가 쌓여있는 바탕 설명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점 육성이라는 건데요. 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따로 설명을 했었고 그 영상은 따로 제가 빼놨기 때문에 한번 보러 갔다 와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한국에서 말하는 반도체라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를 제일 많이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정보 저장과 관련된 반도체고 잘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전자에서는 왜 갑자기 비메모리 반도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근거만 좀 설명하면 마지막 시간은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17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 중에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는 한 185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여기서 1, 2위, 3위 이렇게 하고 있는 한국의 유명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역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고 이걸 중점 육성해야 되냐? 시장을 여러 가지 시장에서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의 2017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는 대략 347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거의 1.9배죠. 거의 1.8에서 1.9배 정도 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러면 잘하고 있냐? 이 시장에 끼고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텔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막 컴퓨터 만드는, 스마트폰의 CPU를 만드는, 칩셋을 만드는 곳 유명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름 알고 계시는 그곳들은 대부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알고 있는 그 회사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다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는 어쨌든 기억의 저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장을 담당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지만 왜 이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서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화,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은 뭐예요? 사람처럼 기억한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기억의 저장도 중요하지만 마치 사람처럼 사고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기억의 저장보다는 더 필요한 기술로, 각광받는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계속해서 성장은 할 것이지만 지금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큰데다가 기술적인 장벽도 훨씬 높은 거니까, 즉 만들기 힘들면 뛰어들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두면 좋을까요? 나중에는 아예 흉내를 못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저 시장에 진입을 해야,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기술력을 훨씬 더 향상을 시켜놔야 저 큰 시장을 미래에 잃지도 않을 뿐더러 이 로봇의 두뇌를 담당하는, 이 두뇌를 만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시장 성장이 조금이라도 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각광받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라고 사고를 했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3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아예 발표를 했고요. 같은 날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다가 이 기술을 성장시키는데 30조 원 정도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되는 뉴스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도 준비한 4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를 갖고 왔는데요. 어느덧 5월이에요. 일교차가 되게 심해서 저도 좀 감기가 들었고 주변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